아바 요양TV 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어여님들 어여 오이소 구독 좋아요 알림 꾹 35회 자격시험 홀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5개가 출제되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던 문제가 4개 정도 출제되었지만 내용은 쉬운 편이어서 전체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회 자격시험 홀수형 2교시 실기 4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36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실기시험 첫 번째 출제 단원입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큰 단원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고요. 항상 여기서의 출제 빈도는 평균 23개에서 25개 정도가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자, 제일 처음 나오는 파트가 식사 영양 관리 단원이죠. 자, 여기서는 출제가 평균 2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36번은 이제 키워드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른쪽을 밑으로 눕혔다는 것은 어디 쪽입니까? 지금 건강한 쪽을 아래로 눕혀서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사 돕기의 기본 자세는 반좌이나 좌이나 무조건 앉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라도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으로 눕는다 하더라도 약간 그 침상 쪽은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1번에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자, 식사 도중에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하면 또 입안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질식이나 사례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도중에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을 지지한다. 지금 오른쪽이 건강한 쪽인데 굳이 여기다가 지지해 줄 필요가 없죠. 자, 마비 쪽을 지지해야 됩니다. 3번 이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킵니까? 저 왼쪽이 지금 편마비라고 했죠. 의미가 없죠. 여기는 오히려 위험하죠. 거기다가 대면. 그래서 건강한 쪽에다가 빨대를 넣어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딱 고정시켜서 빨대를 물어주는 것이 안전하죠. 4번에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까? 자, 반 정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삼켰을 때 하긴 하고 그 다음 음식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문제 37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경관영양 돕기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영양액 피딩백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 주로 우리 병원이나 이제 대상자들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 폴대라고 하는 수액병 거는 자리 있죠. 거기다가 걸어서 이렇게 속도로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중력을 이용해서 위에
위장보다 당연히 위에 올리는 게 맞고. 자, 1번에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합니까? 자, 우리가 임의로 비위관을 제거하는 걸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색증이 나타나면 지금 기도로 지금 영양액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잠그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자 주입 속도만 늦춰갖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토일 때도 우리가 지금 이 구토가 올라오면서 그게 그대로 또 넘어갈 수 있죠. 그 내용물이. 그러면 또 질식이나 기도에 또 흡인으로 흡인성 폐렴이 올 수 있죠. 위험하죠. 그래서 반드시 잠그고 즉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번에 영양액을 분당 100ml는 너무 빨리 좀 주입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분당 50ml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주입 조절을 해야 되고 너무 빨리 주입 시에 부작용이 있죠. 설사와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또 천천히 들어가도 안 된다고 했죠. 그 실온에 그 영양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양액이 또 상할 수가 있죠. 그럼 또 설사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에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만 세척합니까? 아니겠죠. 그냥 매번 사용할 때마다 세척은 해서 깨끗하게 말려놔야 됩니다. 문제 38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되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원 투약독기 단원입니다. 여기서의 평균 출제 빈도는 3개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문제는 약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번에 알약 같은 경우에는 자,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게다가 이제 햇볕을 피해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대부분의 약은 다 이렇죠. 자,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번에 기약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 아니죠. 자,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3번에 안약도 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건 없죠. 자, 이것 또한 상온에 그늘진 곳이라고 되어 있죠. 4번에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물약에 미리 녹여갖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드시려고 할 때, 그냥 투약할 때 바로 물에 녹여가지고 자, 숟가락이나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여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들어가는 양이 소량일 때는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주사기, 침을 뺀 그죠?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죠. 5번에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에 드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되겠죠. 자, 갈색병에 들어갖고 나와 있는 약은요. 말 그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색병에 특별히 나와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직사광선은 안 되죠.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문제 39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자, 이번 문제는 키워드가 안연고 투약법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안연고도 그렇고 안약도 투약 방법이 골고루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답은 5번인데, 자, 우리가 안연고를 이제 하부 결막낭에 이렇게 짜준 다음에 눈을 감고 안구를 이렇게 움직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약간 그 연고가 좀 새어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적신, 생리식염술 적신 그 멸균솜 꺼즈 이런 걸로 닦아주는 것이 안전하죠. 손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 1번에 투약한 후에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자
눈을 가볍게 문질러 주고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죠. 세균 감염 될 수 있죠. 자, 눈을 감고 안구를 그냥 움직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죠. 자, 이번에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투여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자, 항상 우리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연고도 짜주고, 우리가 개인위생에서 세수할 때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죠. 자, 하부 결막낭, 자, 아래 결막낭 쪽이라고 했죠. 저 그림까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cm 정도를 짜준다. 자, 3번에 안연고 투약 후에 비루관을 눌러줍니까? 자, 안연고가 아니라 우리 안약 투여 방법에서 있었죠. 그건 액체 용액이기 때문에 그 눈에 안약을 뜨르뜨르 쓸 때 그 액체가 비루관으로 흘러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루관 쪽을 꼭 눌러주라 했죠. 4번에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하지 말고 만약에 앞에 혹시 쓰다가 거기에 뭐 이물질이 오염물이 이제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걸 깨끗이 먼저 닦고 그 다음 나오는 것부터 짜주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제 40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보기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번 피멍 발생 예방. 자, 이번 문제는 정맥 주입 돕기 방법입니다. 우리 대상자가 혹시 정맥 주사를 맞고 있을 경우에 자, 우리가 이제 다 맞고 나서 비비지 말고 꾹 그냥 가볍게 꾹 눌러 달라고 했었죠. 자, 그 이유는 자, 혈관 손상으로 우리가 지금 카테터 바늘침으로 찔렀기 때문에 혈관은 지금 오픈 열려 있는 상태죠. 자, 그럼 거기다가 막 심하게 비비면 자, 혈액이 그 바깥 조직으로 새어 나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피멍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로 비비지는 않는다가 맞습니다. 문제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배설 돕기 단원입니다. 여기서의 출제 빈도는 평균 5개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또 단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십시오. 자, 특히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 전반적인 게 나왔는데 자, 어르신들이 가장 낙상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 손잡이를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옆에 설치해서 안고 일어서고 할 때 사용하도록 해야 되죠. 이번에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보면 됩니까? 자, 보면 안 되죠. 관심을 항상 계속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관찰을 하고 가까이에 혹시 뭐 옆에 너무 같이 있는 것을 거북스러워 할 때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 바로 밖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호출벨을 누르도록 한다든지 그런 걸 사용하죠. 3번에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합니까? 자, 눈이 부셔서도 안 되겠지만 당연히 자, 근데 조명을 그렇다고 어둡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밝게 해놔야 되고요. 자, 그래야 낙상을 예방이 되겠죠. 하지만 눈이 부시는 조명은 피해야 되겠죠. 자, 4번에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자, 화장실 앞이나 화장실로 가는 그 길에 다른 물건들을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고 그죠? 불필요한 물건은 없애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문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화장실 해갖고 표시판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5번에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는 표시등을 꺼둔다. 그러면 안 되죠. 특히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켜둬야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보기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머리를 낮추어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자, 이번 문제는 키워드가 침상 배설 돕기 방법입니다. 자, 침대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침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설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기저귀를 사용하기 전에 그 앞에 전 단계가 있죠. 간이 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죠. 무조건 기저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변기를 대줄 때는 항문이 변기 중앙에 딱 오도록 위치해서 되어주는 게 맞죠. 자, 1번에 배변 후에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 바로 옷을 싹 입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꿉꿉한 상태로 바로 입히면 그 피부에 또 손상이 오겠죠. 자, 그래서 물기는 반드시 피부에 손상을 초래합니다. 꿉꿉하고. 자,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말리고 옷을 입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물티슈 닦고 마른 수건 말리고 닦고 말린 다음에 옷 입힌다. 자, 이번에 뒤처리할 때 앞에서 뒤쪽으로 해야 되죠. 이거 반대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왜냐?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거는 방법입니다. 4번에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침상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다가 이제 눕힌 다음에 이제 그 간이변기 넣어준 다음에 다시 침상 머리 쪽을 올려주죠. 왜? 배에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힘을 줘야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낮추는 게 아니라, 자, 올려준다. 자, 5번에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우리가 즉시 뭐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대상자한테도 뭐 확인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걸 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거죠. 자, 상태가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보고, 자, 혈변, 점액변, 그 다음에 소변도 예를 들면 뭐 혈뇨라든지 거품이 많다든지 탁하고 냄새가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어쨌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43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이동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자, 이번 문제는 이동변기 배설 돕기 방법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배설을 하고 있는 동안 소리가 나면 또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소리 안 나게 화장지를 깔아주든지 아니면 음악을 뭐 살짝 틀어주든지 하는 게 좋죠. 이번에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합니까? 아니겠죠. 배설하자마자 즉시 갖다가 버리고 세척하고 또 우리 그 내부도 실내도 환기를 시키는 게 좋죠. 즉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자, 높게 아니죠. 같게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일 때 그죠? 낙상의 우려가 없죠. 4번에 이동변기 옆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그 밑에다가 이동변기 밑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딱 깔아서 이동할 때 변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죠. 5번에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당연히 또 미끄러져서 낙상되겠죠. 반드시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침상에서 변기로 또는 변기에서 침상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외에 이동변기에서 우리 꼭 알아놔야 되는 또 부분이 있었죠. 자,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 이동변기를 침상 옆에 갖다 놓을 때 건강한 쪽에 난간 없이 빈틈없이 딱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건강한 쪽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작이 있으면 용구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기저귀 사용 돕기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당연히 바깥면이 보이도록 돌돌돌 말아서 버리는 거죠. 자, 1번에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합니까? 이러면은 욕창이 바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 자, 배설한 즉시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모르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수시로 자주 관찰해야 되는 거죠. 욕창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이건 방법입니다. 2번 둔부에 발작이 있으면 자, 발작이 왔다 하면 우리가 또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때는 용고를 우리가 임의로 발라주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뭐 의료인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처방을 받아서 발라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발작 났다고 무조건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자, 두드려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자주 기저귀를 교환하고 또 오픈해서 좀 열어둬서 그죠? 축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자, 면덮개를 덮는 이유는 뭡니까? 바지를 내릴 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덮개를 먼저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면덮개를 먼저 한 다음에 뒤에 바지를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면덮개를 덮고 면덮개 그 밑에서 자, 바지도 내리고 그 다음에 윗옷은 허리까지 올려주고 이 개념이죠. 5번에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 교환한다. 이럴 일은 없겠다. 그죠? 자, 허리를 들 수 없다. 협조가 안 될 때는 자,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죠. 반씩 이쪽 저쪽 돌려가지고 빼는 거죠. 넣고 빼고 하는 겁니다.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자, 이번 문제는 유치도뇨관 돕기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이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항상 합병증이 요로계 감염, 자,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방광염, 요로, 신장염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항상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금기사항이 아닌 이상 신부전, 심부전 이런 기저질환이 없다면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물을. 그 다음에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자, 이게 요로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소변이 다시 역으로 방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랫배보다 항상 밑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합니까? 자, 제거하는 개념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샌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보고해야 됩니다. 시설장이나 의료인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봅니까? 절대 당겨서는 안 되겠죠. 자, 점막 방광 안에 들어가서 그 발론인 풍선 발론이라고 하는 그 풍선에 의해서 딱 고정이 겨우 되어 있는데 그걸 강제로 쏙 잡아 당겨 버리면 요로 점막을 손상을 시켜서 혈뇨가 나올 수 있죠. 자, 5번에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움직임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휠체어로든 어디로든 보통 움직이죠. 단 이제 많이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그 클램프라고 하죠. 잠깐 잠금 장치를 잠깐 잡고다가 또 열어주고 하면 되죠. 문제 46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입안을 닦아낼 때에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고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개인위생과 환경관리 단원입니다. 여기서의 출제 빈도도 높죠. 5개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문제는 구강청결 돕기 방법인데요. 자, 칫솔질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침상에서나 어디서나 이제 구강청결을 도와주는 방법이죠. 자, 답은 5번인데 위쪽을 먼저 닦고 아래쪽 이를 닦아야 된다 이 개념이고, 자, 1번에 입안을 닦을 때에 목젖까지 닦으면 안 되겠죠. 너무 깊숙이 넣어서 닦아들이다 보면 자, 구토가 발생할 수 있죠. 구역이 나죠. 그걸로 인해서 또 그 내용물이 토를 해서 그 내용물이 또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서 닦습니까? 칫솔질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강청결 돕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약이 아니라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적셔가지고 닦아주는 것이 맞죠. 기본이죠. 자, 3번에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 자, 똑바로 눕히면 이게 기도가 개방될 수 있는 자세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뭘 할 때는 앉혀야 되고요. 앉혀야 되고 만약 이게 불가할 때는 옆으로라도 눕혀서 닦아야 된다 보면 되죠. 4번에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다. 이것은 뭔가 상태가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위험 신호죠. 자, 이때는 구강청정제로 닦아만 될 것이 아니라 자,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구강청결할 때 우리가 먼저는 이제 물에 적신 브러쉬로 먼저 닦아주고 필요할 때 이렇게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염증이 있다 하면 일단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자, 이번 문제는 두발 청결 돕기 중에서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청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세정제는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정제를 마른 그 머리에다가 충분히 발라가지고 거품이 날 때까지 마사지를 하고 지금 2번처럼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그 거품을 깨끗하게 닦아서 말리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1번에 그래서 머리를 물로 적신다든지 뭐 3번에 따뜻한 물, 4번에 뭐 또 다음에 린스로 또 헹군다든지 이런 건 전혀 해당 사항 없고요. 자, 특히 3번에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내려 하면은 거품을 충분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품에 의해서 이 머리때, 기름때가 빠져나온다고 하죠. 자, 만약에 이게 좀 심할 때는, 더러움이 좀 심할 때는 그걸 한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사지에서 거품을 또 닦고 또 몇 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5번에 자,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리는 것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 문제 48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자, 이번 문제는 침상 세면 돕기 방법입니다. 자, 답은 5번이죠. 무리하게 안쪽까지는
깎을 필요는 없고 코 밖으로 나온 것은 깎아줍니다. 자, 1번에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자, 수평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앉혀서 세면을 돕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아니라고 했다. 그죠? 항상 깨끗한 것부터, 그러니까 눈곱이 없는 쪽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3번에 우리가 세면 돕기 방법의 순서가 있었죠.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얼굴에 우리가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요. 자, 눈이 제일 예민하죠. 그러니까 눈부터 해서 코, 뺨, 그 다음에 입 주위, 그 다음에 이마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귀 뒤와 귓바퀴까지 다 닦고 그 다음에 목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4번에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습니다. 그러면은 염증이나 또 상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귀 입구 쪽에 귀지 정도만 또는 이물이 있으면 닦아주는 거고, 그리고 귀 뒤가 잘 그러니까 안 닦이는 부분이죠. 이쪽에 물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 49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보기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은 2번 체온 유지. 자, 이번 문제는 목욕 돕기 방법 중에 자, 우리가 따뜻한 물을 목욕하는 중간에 이렇게 자주 뿌려줘야 되는 이유는 체온 유지를 위한 것이죠. 자, 한기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감기 들리지 않게. 자, 또한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목욕은 끝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욕조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심혈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너무 이완시켜서. 또한 또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땀으로 수분이 또 배설이 많이 되다 보면 증발이 되면 결국 탈수 현상과 피부 건조증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짧게 해야 되고, 특히는 이제 목욕 후에 따뜻한 우유나 차, 물 같은 것을 공급해서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문제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자, 시간 드립니다. 체크하십시오. 정답은 2번 라가 다 나. 자, 이번 문제는 우리 개인위생에서도 옷 갈아입히기 파트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의를 벗기는 순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옷 갈아입히는 것도 꼭꼭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정리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하의든 상의든 무조건 옷을 벗길 때는 뭐부터? 건강한 쪽부터 벗기면 되고요. 그죠? 자, 벗겨야 되니까 지금 입고 있는 상태에서 벗겨야 되니까 자, 옷에 틈이나 여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구부려서 건강한 쪽을 구부려서 먼저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을 때는 당연히 여유가 있죠, 옷이. 그러니까 마비된 쪽부터 먼저 입힌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의를 바지를 좀 벗겨야 되니까 자, 일단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엉덩이를 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무릎을 먼저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그죠? 대상자의 그 바닥에 지지하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죠. 그럼 허리를 약간 이제
들어 올리는 거 도와주면 되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좀 벗겨야 되는 거니까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먼저 벗겨야 되죠. 그래서 다가 나오죠. 건강한 쪽부터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을 벗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문제 51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자,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을 보시고 정답을 확인하십시오. 정답은 1번. 자, 51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실기 시험에서 그 신체활동 지원 큰 단원 중에 이제 체위 변경 및 이동 돕기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평균 출제 빈도는 5개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원이고 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51번에는 사지마비 대상자에 이렇게 앉힐 때에 지지해야 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그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자, 답이 1번인데 그럼 어느 부위와 어느 부위? 자, 한쪽 손은 그 반대쪽 어깨 밑에다가 요양보사의 손바닥을 이렇게 밑으로 받쳐주고, 그렇죠. 한쪽 손은 그 대상자의 이제 마비니까 손이 그 가슴 위에다가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가슴 위에 올려진 그 손 위에다가 요양보사가 딱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시험에 좀 더 잘 나오는 것은 편마비 대상자에 이렇게 앉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또한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요 부분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요 부분이죠. 요 그림. 자, 그래서 편마비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마비가 아닌 쪽, 건강한 쪽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앉힌다. 요거가 꼭 기억돼야 되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쪽에 있던 요양보사 먼저 와서 서야 되고, 그리고 양쪽 무릎을 세운 다음에 자, 요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해서 옆으로 돌려 눕힌다라는 거죠. 이게 포커스입니다. 아주 핵심. 자, 옆으로 왜 마비 쪽이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쪽 건강한 쪽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옆으로 이제 눕힌다라는 게 꼭 기억해야 되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건강한 팔로 본인이 지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요양보호사는 요 어깨 쪽과 한쪽 팔은 요 대퇴 넙다리 쪽에 지지해서 같이 으쌰하고 이렇게 앉힌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문제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바꿔준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자, 이번 문제는 체위 변경 돕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당연히 욕창이 발생이 되면 더 횟수를 늘려야 되고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 아무리 늦게 한다 해도 2시간마다는 꼭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욕창이 발생되면 더욱더 자주 1시간마다라든지 이렇게 자주 해야 되겠죠. 자, 1번에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를 지지합니까? 우리 욕창 질환에서 욕창 파트에서 배웠죠. 자, 도넛 베개는 청골 부위에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 도넛 베개의 그 또 면적에 또 압박이 되어서 또 혈액순환 저하가 와서 괴사가 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되도록이면 자주 아까 피부 관찰을 하고 또 체위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서 마사지를 해줘야 혈액순환을 좀 증가시키겠죠. 3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거는 피해야 되고 우리는 주로 베개나든지 수건을 이제 받쳐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욕창 예방 그 쿠션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아니면 체위 변경에 사용하는 쿠션이 따로 있죠. 그런 것들 사용하죠. 4번에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 변경을 하지 않아야 되죠. 자, 몸을 잡고 지지를 해야 되고요. 관절 밑부분 이런 데를 지지해야 맞습니다.
5번에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체의 체중이 더 부하되기 때문에 뭐 골반이라든지 그 밑에 청골 이쪽으로 더 이제 욕창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자, 1번에서 5번까지 그림 확인하시고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2번. 자, 이번 문제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돕기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본인의 어쨌든 건강한 쪽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왼쪽이니까 대상자가 요 왼쪽이 좀 마비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휠체어를 오른쪽에다 갖다 이제 두고 이렇게 활용해서 짚고 일어나야 되겠죠. 무릎도 세워서.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한번 보자면요. 지금 요 답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요 3번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죠. 자, 어쨌든 건강한 쪽에 먼저 일단은 무릎을 대고 앉아가지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일단 어느 정도 잡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요양보호사는 또 어깨랑 뭐 허리 쪽을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으켜 이제 슬슬 일어나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양쪽 무릎을 이제 꿇고 허리를 쭉 펴준다. 요양보호사 당연히 지지해줘야 되고, 허리와 어깨를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쪽 이제 무릎을 세운다. 이렇게. 처음에는 일자로 그냥 바로 이제 꿇어 세워서 꿇는데 이게는 이제 건강한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난다. 계속 손은 잡고 있고요. 건강한 쪽으로. 마지막 휠체어에 싹 돌면서 앉는다. 요 순서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문제 5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가라 나 다 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순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간간히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해 두세요. 자, 첫 번째가 가입니다. 자, 휠체어를 자동차와 당연히 비스듬하게 갖다 이제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라 고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자, 휠체어를 잠금 장치 고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죠. 세 번째는 자,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약간 이동시켜서 당연히 발이 지면에 닿도록 하는 것이 낙상 예방,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당연히 이제 마비 쪽에 무릎을 지지하면서 자동차의 시트 쪽으로 샥 옮기는 거죠. 옮겨 앉힙니다. 마지막이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시트 앉힌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시트에 깊숙이 앉도록 하죠. 그럼 그 전에 그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해서 시트 쪽으로 옮긴 다음에 한쪽 다리 이제 올려놓는 거는 당연히 여기선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문제 55번.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확인한다. 2.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이번 문제는 보행벨트 사용 돕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마비 쪽 뒤에서 항상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비 쪽 뒤쪽에서 서서 자, 한쪽 손은 마비 쪽에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고 한쪽은 반대편 손잡이를 같이 잡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고무 받침이 달았는지 확인한다. 이 고무 받침 같은 경우에는 보행벨트에는 없는 거죠. 이것은 보행기 우리 사용할 때 그 받침이 달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보행벨트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그 보행벨트에 달려있는 끈이라든지 패드 또는 벨트 손잡이 같은 것이 바느질이 제대로 잘 박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혹시나 잡다가 그걸 뜯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번에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합니까? 아니죠. 허리 위치에 고정을 해서 잡아주는 거죠. 3번에 자, 피부에 밀착시켜서 고정하면 당연히 피부에도 문제가 오겠죠. 피부염 같은 게. 자, 그래서 옷 위에다가 보행벨트는 딱 허리 부위에 고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56번.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보기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복지용구 파트로 또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출제 빈도는 한 평균 한두 개씩은 꼭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언급된 것은 간이변기 사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침상 배설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 맞았죠? 자, 이번에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는 것. 이거는 자, 우리 머리 감기용 패드가 있었죠. 고무로 되어 있는. 3번에 침상 옆에 놓고 배설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동변기였다. 그죠? 4번에 그 욕창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사용하는 거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있었죠? 5번에 자세 변환할 때 그 지지해 주는 거 자세 변환용 쿠션이 있었으니까 두루두루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감염성 질환 예방 단원입니다. 여기서의 출제 빈도는 한두 개씩은 꼭 언급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 5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단골 문제죠. 자, 그래서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그 내관에 또 분비물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에 담궈 두었다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비벼서 깨끗하게 더 씻어야 되죠. 자, 1번에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이다 보니까 햇볕에 말리면 안 되겠죠. 자, 변질이 오고 녹아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5분 정도 끓인 후에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저 그러면 그 다음 뭐 또 석션하거나 뭐 쓸 게 없겠죠. 그래서 굳이 한꺼번에 모아서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소독하면 되고 또 요즘은 일회용 그 카테터도 많이 사용하죠. 실제로는. 자, 3번에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자, 주 1회가 아니겠죠. 자, 1회 이상은 당연히 깨끗하게 흡인병, 이제 가래를 모으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가래의 양에 따라서 하루에 뭐 2번을 또는 3번이 될 수도 있는 기고. 그래서 어쨌든 1회 이상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야 되겠죠. 4번에 혈액이 묻은 물품은 우리가 특히 있었죠. 자, 도움물, 찬물이 아니라 반대죠. 자, 찬물로 닦고 도움물로 헹군다 라고 되어 있었고 필요시에는 소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58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지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신체활동 지원의 마지막 출제 단원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자, 출제 빈도는 평균 2개이고요. 자, 58번 문제는 낙상 예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1번에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힙니까? 자, 헐렁하면 걸리기가 쉽겠죠. 길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늘어지고 긴 옷은 안 된다. 입니다.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 자, 바닥에 고정해 두면 걸리적거려서 발에 걸리겠죠. 그러면 어쨌든 보행 시에 걸리지 않게 다 치워야 되죠. 3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자, 이제 신기 편하다고 넉넉하게 또는 뭐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그러기가 쉬운데 자, 넉넉해서는 안 되고 발에 딱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이 더 안전하겠죠. 4번 지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자, 허리 높이는 너무 높겠죠. 그죠? 혹여나 이제 낙상을 지침 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침대 높이는 낮추어 두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반드시 난간을 이제 올려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 59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 라까지 그림이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4번 날아가다 순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안전관리에서도 화재에 대한 내용인데 자, 화재 시에 이제 소화기 사용 방법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사실은 일상에서 아주 기본이죠. 알아둬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나부터죠. 나.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안전핀을 뽑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라죠. 라는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해서 딱 이제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가. 자, 가는 이제 그 손잡이 부분을 이제 잡는 이제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다. 자, 분말을 그 불 쪽을 향해서 고루 막 뿌리는 쏜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날아가다 순서이고요. 그럼 이제 화재 쪽에서 우리가 또 다른 또 언급되는 출제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이것은 불이 옷에 붙은 경우에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일단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바람이 더 이렇게 오면서 더 불이 더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멈춰야 됩니다. 더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불에 의해서 얼굴 쪽 또 기도 화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눈과 코와 입을 막는 게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단 엎드려야 됩니다. 어디 쪽으로 그 불 붙은 쪽으로 엎드린 다음에 뒹군다. 그래가지고 끄는 것이 맞습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조리 음식은 보기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또 실기에 출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항보 강론에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단원이 있죠. 여기에 범위가 아주 넓고요. 그렇지만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평균 2~3개씩은 꼭 언급이 됩니다. 자, 60번에는 특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 중에서도 이제 저염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기본이죠. 자, 그래서 저염으로 조리된 음식을 찾는 것이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장, 고추장, 된장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도 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부터 뭐 장아찌 이런 것은 다 짜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그러니까 묵은지도 아무래도 짠 편인데다가 그 다음에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은 또 고기들, 뭐 햄, 소시지 이런 걸 넣잖아요. 가공된 햄. 자, 이런 것들이 또 염분이 좀 높다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도 짜올 거고 뭐 고추장을 또 직접 넣었네요. 오이지 이런 것들도 다 좀 고염식에 속합니다. 문제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자, 이번 문제는 주거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안전한 관리 방법은 2번입니다. 다리 간격이 넓어야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다치지 않겠죠. 자, 1번에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하면 안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눈부심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방 공간을 전체를 골고루 비출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턱은 제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자, 깊으면 어르신들이 욕조 안에 들어가 계시다가 아무래도 미끄러지다 보면은 그 안으로 또 빠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은 욕조가 안전하고 그리고 욕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아 놓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다. 5번에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는 아무래도 미끄러지기 쉽겠죠. 돌리다 보면. 그래서 막대형 문고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62번. 대상자가 외출을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자, 이번 문제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 단락에서요. 자, 외출 동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외출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외출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장소는 어딘지, 교통수단은 무엇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보조 장비가 혹시 있는지, 휠체어라든지, 뭐 지팡이라든지 등등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지품, 뭐 신분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소지품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합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서비스하는 주체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체크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3번에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출을 동행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외출의 만족 정도. 이제 다 마치고 왔어요. 동행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그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만족도를. 5번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이제 외출 동행하는 중에 만약 발생을 한 경우에는 동료 요양보호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고, 자, 대상자 또는 가족과 즉각 상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 63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아주 중요한 실기 파트입니다. 요양보호 강론에서 치매 요양보호 단원이 있죠. 자, 여기는 실기시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출제 평균 빈도가 10개입니다. 그래서 꼭 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63번 같은 경우에는 치매의 일상생활을 이제 돕는 방법인데,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 하면은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익숙한 환경이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적응하기가. 왜 진압력의 상실로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르신들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래서 항상 타임을 딱 맞춰 놓고요.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1번에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하면은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익숙한 거,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자, 최대한 우리 인지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아픈 어르신들도 침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침상에 3일에서 3주 정도만 와상 상태, 누워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본인의 그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의 잔존 능력을 격려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화장실도 이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산책 같은 거. 자, 3번에 가구를 바꾸어. 이 또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환경을. 자, 그래서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5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이면 안 되겠죠. 절대 대신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적인 서비스는 본인의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스스로 항상 하게 하고 잔존 능력을 유지시킵니다. 문제 6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치매 단원에서 문제 행동 유형이 8개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도 반복적 질문과 반복적 행동에 대한 게 첫 번째로 나오죠. 자, 이 문제 행동 유형부터서는 무조건 또 언급이 다 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꽃을 보러 나가입시다 하면서 기분을 다른 데로, 관심을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좀 계속 집에 언제 가야 하면서 그게 지금 꼽히셔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1번처럼 못 들은 척 한다 하면서 무시를 해서도 안 되고 또 5번처럼 그 문 앞에 기다리도록 다 의자를 갖다 주는 것은 거기에다 더 지금 집중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예 딴 데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5번도 그럼 뭐 설명한다고 그걸 또 이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은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다른 데로 좀 기분을 전환시키는 거 있죠. 관심을 돌린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대처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의 한기, 관심 전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한다든지 과거의 얘기, 뭐 고향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잠깐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기 꼽혀 있는 부분에서. 자, 그다음에 아까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에 또 집중해 보도록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막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반복적 질문이 있다고 해서 뭐 주위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든지 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는 그리고 억지로 고치려 한다고 되지도 않지만 또 고치려 하면은 안 된다라고 전체 정리하시면 되죠. 문제 65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배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어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어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 섭식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섭취와 관련한 행동장애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섭식장애에는 크게 뭐 이식증, 거식증, 대식증,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먹은 걸 자꾸 또 까먹고 또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이물을 막 아무거나 막 입에다 갖다가 넣는 그런 이식증, 이렇게 세 개가 보통 유형이 있죠. 자, 그래서 5번에는 치매 말기 정도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씹는 행위라든지 삼키는 이 행위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질식이라든지 사례가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갈거나 어깬 걸쭉한 이런 음식들을 자, 삼키기 쉽게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고. 자, 1번에 배회가 이제 있는 이제 행동 유형이 또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증가하니까 섭취량을 줄여서는 안 되겠죠. 자, 오히려 이제 섭취량을 늘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섭취하는 양과 배설하는 양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번에 특정 음식을 좋아한다고 계속 그것만 먹이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영양의 균형이 깨지겠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또 좋아하는 음식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이용해서 다른 음식을 또 적용해 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해 봐야 되겠죠. 3번에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주면은 안 되겠습니다.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을 달라고 하는데 달라 할 때마다 주면은 칼로리가 너무 오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그릇의 크기를 조절해서 줄여야 되겠죠. 작은 걸로 바꿔서 오히려 식사 횟수를 소량씩 자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에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한다. 자, 손잡이는 작고 가벼운 게 아니라 오히려 크고 약간 고무가 붙어 있으면서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 이유는 본인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까먹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생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66번.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 수면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밤이 아닌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 돕기 방법은 4번이겠죠.
자, 그래서 말을 주무시지 않게끔 낮잠을 안 주무시게 말을 걸어준다든지 계속 뭐 얘기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에 실내를 어둡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럼 자꾸 주무시겠죠. 그래서 활동을 하도록 계속 낮 동안은 자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침대로 가서 눕게 해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산책과 야외 활동을 격려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자외선을 쪼으면서 우리가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3번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이 또한 뭐 낮에 지금 이 지금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자, 음악 같은 것은 어차피 그 소음이다 보니까 소음은 항상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밤에 숙면을 도울 때, 자, 방법으로 소음은 최소화해야 되고 실내의 온도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워서는 안 되겠죠. 아까 소음을 최소화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막 흔들며 깨우다 보면 깜짝 놀래서 불안 초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외에 추가적으로 수면을 돕는 방법에는 저녁에는 커피나 술, 뭐 아니면 뭐 음료도 우리 수분도 잘 밤에는 잘 안 드신다 못 드시게 한다고 했죠. 왜냐면 야뇨증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음료들은 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67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 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 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 배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다. 자, 그래서 대처 방법 중에 우리 배회의 원인이 정서적 불안에 의한 배회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5번처럼 과거에 대한 추억, 뭐 가족의 얘기 이런 걸 하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럼으로써 또 관심을 다른 데로 또 전환시키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자, 1번에 방을 바꾸어 준다. 자, 우리 치매 어르신들은 특히나 환경이 바뀌면 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숙한 환경이 가장 좋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방이 2층보다는 1층으로 해야지 더 안전하겠죠. 특히나 저 배회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방이 관찰이 가능한 위치여야 됩니다. 거실에 우리 가족이 있을 때 딱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자, 지금 배회하시다 보니까 바깥으로 집 밖으로 나가셔서 길을 잃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짝활짝 열어놓기보다는 자, 현관이나 출입문들은 다 뭐 창문도 그렇지만 좀 정확하게 잘 잠궈둬야 되고, 특히 출입문에는 벨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나갈 때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되겠죠. 3번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하면은 안 되겠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계시다 보니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 자,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치워야 된다. 이 개념이죠. 4번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자, 너무 크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소음에 취약합니다. 왜 깜짝 놀라 하시죠. 그래서 정서적 불안감. 자, 소음은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뭐 가셔서 치매 어르신들 앞에서 막 크게 여러 명이 막 웃으면서 막 떠들다 보면 어르신이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뭐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외에 그러면 대회에서 추가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신체적 욕구를 먼저 해결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배회의 원인이 어떤 신체적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배가 고파가지고 보호적으로 괜히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지금 대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뭐 화장실 쪽으로 왔다 갔다 서성인다든지 그런 신체적 욕구가 있을 때는 그걸 먼저 해결하면 배회가 감소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정서적 이런 원인일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 대한 추억을 뭐 얘기하면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 같은 건 항상 소지해서 길을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 68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어서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 보기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행동 중에 망상과 환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또한. 특히 이제 이 문제는 망상이 있는, 피해 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리 대처 방법인데, 자, 일단은 1번처럼 뭐 누가, 그 다음에 왜,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런 질문들은 치매 어르신들은 특히나 우리 의사소통 방법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망상 환각에서의 대처 기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말 같지만 이것을 말도 안 돼 하면서 부정하거나 다퉈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감정을 항상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불안하셨군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또 관심을 전환한다든지.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특히 이제 환각에 있을 때 환시, 환청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것에 관심을 전환시켜서 돌린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제 69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행동 중에 그 파괴적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케이스가 이제 목욕을 하고자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친다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일단 활동을 중지하고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좀 쉬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처럼 혼자서 목욕하게 하면 안 되겠죠. 안전상의 문제가 올 수 있고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합니까? 자, 제지는 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하면 더 거부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난폭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활동은 이제 중지는 시키면서 다른 자극은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신속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왜, 뭐 이유를 물어보는 이런 의사소통 방법은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했고, 특히나 왜 하기 싫으세요를 자꾸 물어보다 보면 어떤 본인의 그 이상 행동을 다시 상기시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4번에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서 막 파괴적 어떤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시키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 보시면 되고 이 외에 나와 있는 자, 우리 파괴적 행동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자, 일단 활동을 아까 중지시키면서 어떤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용한 장소에서 좀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욕을 중지시키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천천히 어떤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한다든지 천천히입니다. 그 다음에 온화하게 얘기하고 표현함으로써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며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 석양증후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가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옷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도둑망상의 증상, 이제 문제 행동도 같이 좀 복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에서 해질녘만 되면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석양증후군이 메인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어르신 같이 찾아봐요 하면서 이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관심을 싹 돌리는 거죠. 자, 1번이 맞고요. 그러면 우리 석양증후군의 기본적인 우리 대처 방법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석양증후군일 때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바깥으로 산책을 나간다든지 맑은 공기를 쐬서 정신을 다시 이제 좀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에 좋아하는 또는 소일거리를 준다든지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정서적 불안은 또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낮 동안 좀 활동을 해서 밤에 좀 주무시게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좀 밤이라도 밤만 되면 더 이제 해질녘만 되면 더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명을 밝게 하고 TV를 좀 켜둔다든지 이러한 어떤 대처 방법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행동 마지막 유형이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뭐 벗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적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바지를 내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인을 관찰하고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뭐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쪽 뭐 생식기 부위가 가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목욕을 하고 싶어서 벗으려고 하는 건지 등등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요인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이런 성적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벌과 상을 적절히 왔다 갔다 사용하면서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행동이 심할 때는 공공장소라든지 방문객을 좀 제한해야 된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는 마시고 일단 옷을 입혀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72번. 대상자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발장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쪽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실기 출제 단원 중에서 자, 요양보호 강론 중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하죠. 출제 빈도가 한 4, 5개씩은 꼭 언급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5번에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친근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번에 팔짱을 끼고 앉는다. 자, 팔짱을 낀다는 것은요.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또 위협적인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팔과 손은 자연스럽게 놓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2번에 손가락으로 지적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면 너무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눈은 항상 같은 눈높이에 있어야 되고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너무 침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화한 또 분명한 발음으로 정서적으로 반응해주는 어조. 아,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주임새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유황보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유황보사 반응. 보기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나전달법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간간히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나전달법을 설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접근 단계가 4단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전달법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비난하는 것 없이 그냥 상대방의 행동을 말해준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이 누워만 계시니 이게 이제 상대방의 행동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누워만 계시니 권력이 떨어질까봐 여기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느낀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그래서 어르신 함께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나가요. 이렇게 이제 최종 마무리하면 되겠죠. 문제 74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상황별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각 장애가 있는 것에 따라 의사소통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노인성 난청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 소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리지가 않으시니까 청각이, 자, 그러면 시각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더 원활하겠죠. 그래서 5번에, 자,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보여드려야지 더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에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우리 노인성 난청 우리 질환 파트에서도 배우셨죠? 자, 고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못 듣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중저음의 목소리로 해야 된다고 했고 차분한 목소리가 더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2번 빠른 속도로 당연히 그 빠른 속도로 안 그래도 난청인데 자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되고 당연히 반복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을 한다. 반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친근감을 주는 건 맞지만 아이 취급을 한다든지 반말해서는 안 된다.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자, 속삭이듯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귀에 대고 옆에서 말해서는 안 되고 자, 눈을 보고 정면에서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자, 기타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소통법을 또 보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일 때는 더욱이
자, 어깨를 따독이고 눈짓을 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청이시니까 먼저 말부터 하면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어깨를 약간 똑똑 두드린다든지 눈짓을 이렇게 준다든지 해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법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청이시니까 보청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래서 건전지라든지 전원 스위치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75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유황보살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자, 이번 문제는 상황별 의사소통 중에서도 시각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좀 시각이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촉각을, 그러니까 만져보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촉각 이용이 맞고, 자, 1번. 유황보살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대상자 입장에서는 반대편이 되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상자의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뭐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 뭐 9시 방향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안 되겠죠. 자, 보이지 좀 않으시다 보니까 신체를 먼저 접촉해버리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 말을 먼저 건네고 어르신 저 왔습니다 하면서 말을 먼저 건네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맞죠. 4번 이쪽 저쪽 이렇게 모호한 지시대명사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까 오른쪽 왼쪽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한다. 자, 지금 시각장애인데 눈짓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5번은 어떤 장애일 때, 자, 앞에 언급했던 청각장애, 노인성 난청인 경우에, 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 또는 어깨를 따독거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기타 시각장애일 때의 소통법으로 보면 이 또한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똑바로 정면에서 얘기하고 당연히 천천히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76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자, 이번 문제는 상황별 의사소통 중에서 진압력 장애의 소통법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의사소통법인 거죠. 답은 4번이죠. 이 진압력은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주 반복해서 인지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번에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자,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 언어력이나 이해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간단히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나 문자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더 이해력을 높이겠죠.
2번, 자,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자, 시간, 사람, 장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념도 좀 감소가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계획은 맞지 않다 보면 되고요.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 자, 신조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언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건에 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자,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표. 5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본인의 나중에 이름이나 본인이 누군지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누군지 땡땡땡 어르신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제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서 5번까지 그림을 보시고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1번.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또 출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제 실기시험의 마지막 단원 응급상황대처이죠. 여기서의 평균 출제 빈도는 4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자, 질식일 때의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직 의식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 기도에 이물이 들어갔을 때 질식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고 깍 소리를 낼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임리법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자, 설명을 좀 보면요. 자, 일단은 본인이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 기침을 유도를 하는 거죠. 처음 우선은. 그래서 기침을 통해서 그 이물이 빠져나오도록 그죠? 기도 개방이 되도록 일단 격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주먹을 쥐어서 대야 되는데 복부에 정확한 위치를 당연히 알아놔야 되죠. 자, 명치와 배꼽 중간. 자, 중간 자리에 이렇게 두 주먹을 이렇게 잡아쥐고 자, 후 상방으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반복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78번. 손목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 자, 이번 문제는 골절일 때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손목 골절이 의심된다 했을 때에 자 1번에 냉찜질을 한다가 맞죠. 그래서 급성기일 때는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부어오르는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2번 손목을 움직여보게 한다. 자, 우리가 골절에서의 제일 기본이 되는 치료는 고정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부목을 대준다든지 해서 또 병원에 이송이 되더라도 뭐 스플린트, 캐스트 해가지고 부목을 이렇게 감아주죠.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자, 압박을 해서도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을 펴줘도 안 되겠죠. 우리가 임의로. 그다음에 5번 심장보다 낮게 하면은 그쪽 부위에 손상된 부위에 또 피가 고이다 보면 더 염증이라든지 곧 통증이 또 부종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보다 높게 해서 부종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에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자, 이번 문제는 응급처치 요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죠.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가슴을 압박을 해서 상체를 부하시켜야 되기 때문에 눌려야 되기 때문에 자, 팔꿈치가 곧게 펴져 있어야 되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 압박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속도가 있었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는 압박을 해야 가슴을 또 소생시키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이거를 또 초로 따지면 1회에 0.5에서 0.6초에 한 번은 눌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린다. 자, 기도 개방하는 우리 자세 아시죠? 자, 턱을 올리고 이마를 내리고 그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머리는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올리는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리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돌려야 될 때는 입에 예를 들어 거품이 난다든지 이물이 있을 때 옆으로 돌려서 그 입 안에 있는 이물을 배액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럴 때 이런 뭐 옆으로 돌리는 건 있었지만 어쨌든 심폐소생술 때의 기도 개방의 자세는 요 개념이다. 밑에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리고 이 개념입니다. 4번 가슴이 2cm 정도 눌릴 정도면 이게 심장을 탁 칠 수가 없겠죠. 자극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2cm이 아니라 5cm까지 정도는 흉골이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있는 대로 실어서 깊고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5번에 이제 우리 심폐소생술 방법이 그 순서가 있었죠. 자, 5번은 틀렸죠.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단계가 첫 번째 무조건 압박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반응부터 하긴 해야 되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양쪽 어깨를 두드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움 요청을 미리 해놔야 되죠. 119를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그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기죠.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슴 압박부터 들어가네요. 자, 반응이 없고 아까 반응하긴 했을 때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호흡이 없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가슴 압박이 시작된다. 자, 흉골이 그 가슴 압박하는 위치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죠.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흉골 우리 가슴의 제일 중앙에 있는 흉골이라고 길쭉하게 생긴 그 뼈 있죠. 흉골의 아래쪽 절반부. 그러니까 2분의 1 하반부에다가 그 우리 손바닥에 손꿈치 부분을 대고 이제 눌러주는 거죠. 분당 100에서 120회, 5cm이 눌려 내려갈 정도로 압박해야 됩니다. 자, 가슴 압박 다음에는 이제 인공호흡 들어갑니다. 아까 기도 유지하는 자세 있었습니다. 머리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당기고 들어 올려주고 자, 그래서 1초에 1회 후 불어넣으면서 눈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가슴이 팽창하는지 공기가 들어가서 흉부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그거를 보면서 후 불어넣죠. 그 몇 회? 2회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비율로 이게 한 세트죠. 이걸 몇 회 합니까? 5회를 실시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그 와중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는 대로 이걸 바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재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재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자, 이번 문제는 실기시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나머지 틀린 부분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자, 일단 충격기 사용 단계가 있죠. 자, 무조건 이제 우리 심폐소생술로 가슴 압박이나 인공호흡 하는 중에 이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즉시 요 전원부터 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충격기를 먼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전원을 켜야 됩니다. 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으로 길게 생긴 패드 있죠. 패드를 붙이는데 요 패드 붙이는 위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오른쪽은 빗장뼈, 쇄골 밑에, 왼쪽은 중간 겨드랑이 선. 그 라인에다가 오른쪽 왼쪽 두 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빨리 이제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죠. 지금 심장이 얼마나 막 뛰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때는 심장을 리듬 분석을 패드를 붙인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막 환자를 가슴 압박한다고 막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떼고 물러난 상태에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분석했을 때 거기서 기계에서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전기 충격을 줘야 된다는 개념이죠. 자, 재세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막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전기 충격을 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뛰게끔 재세동이 필요하다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이제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그 기계 차원에서. 그래서 자동 충전을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기계에서. 그게 한 수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라?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초나 우두커니 있으면 안 되죠. 그동안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가슴 압박한다. 그래서 아까 답이 이 4번이었죠. 그 다음에 5번. 이제 충전 다 되고 나면 재세동이 시행을 하는데 이때는 전기를 환자 심장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 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이 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물러나고 난 후에 쇼크 버튼을 딱 눌러줘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있을 게 아니고 바로 즉시 이제 심폐소생술도 즉시 들어갑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몇 대 몇 30대 2로 몇 회 5회 시행한다 했죠. 그럼 이게 한 2분여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다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장이 이제 이 대상자가 다시 살아났는지 자, 심장 리듬 분석을 다시 반복을 한다 보면 되죠. 그러면 요게 결국 심장 리듬 분석 요리 돌아가겠죠. 하고 다시 안 돌아왔다면 요리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개념이다 보면 되죠. 지금까지 35회 홀수형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기출 박음질 풀이였습니다. 이제 틀린 문제나 애매한 문제는 교재를 통해 다시 정리하면서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안내드리지만 집중적으로 답인도 출제되는 단원과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전까지 반복 풀이 하시고 이후에 다른 기출 문제 풀이 영상도 함께 따라오이소. 어여님들 모두가 시험 합격하기를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 기도합니다. 합격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여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